한번 큰 시세가 난 종목은 다시 시세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혁신산업의 주가 사이클은 자 이런 형태로 됩니다. 1년 만에 끝날 그런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강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조적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쿠팡과 네. 뭐 이마트 네. 비교하셨으니까 쿠팡이 지금 어쨌건 20배 더 시총이 크다. 네. 이제 이 얘기니까 네. 몇 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영업이익만 가지고 매출만 가지고 네. 네. 선택했다면 네. 정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네. 그 저PER주 네. 찾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 재무제표가 싸고 주가가 싸다는 거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는 그러니까 태보 산업이었잖아요. 비디오에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나중에는 큰 손실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는데 그 어떤 함정,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장하느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잘 판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TC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TCI가 이제 케이블 TV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TCI라는 회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TCI의 그 케이블 TV의 핵심 역량은 뭐냐면 그 가입자를 늘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제 외부에서 사오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사오면 가입자가 10만 명이 됐건 100만 명이 됐건 상관없이 뭐 오징어 게임을 사온다 그러면 1억 원에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원에 똑같이 사오면 가입자가 10만 명인 경우, 100만 명인 경우 그러면 그 가입자당 단가를 따져보면 100만 명일 때가 훨씬 더 경쟁력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CI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계속 은행에서 차입을 해옵니다. 계속 차입을 하면서 계속 조그마한 회사들을 M&A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투자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고요. 감가상각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오로지 뭘 봤냐면 EPS를 봤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니까 경쟁업체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순이익이 좋고요. 여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업체만 투자하고 여기는 거들떠보질 않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좋아졌고 경쟁업체들은 안 좋아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자기네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EPS만 가지고 잘못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도입된 지표가 뭐냐면 EV EBITDA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렇다면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루닛이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정말 10배 이상의 예. 어떤 시세를 분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크게 받아서 거의 네. 반토막까지 났다가 네. 뭐 다시 꿈틀대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시세가 한 번 난 주식은 다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또 정설이 있잖아요. 네. 주식시장에는. 예. 지금 가지고 있으신 생각, 네. 그때 말하셨던 그 주식들, 예. 정점을 찍고 꺾어진 그 주식들이 다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식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큰 시세가 난 종목은 다시 시세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첫째, 그래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왜냐하면 이 제 경험에서 나왔던 건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정보통신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나라에 코스닥도 없었고 코스피밖에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해봐야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하고 데이콤하고 두 개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막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국이동통신은 4만 원에서 시작해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4, 50만 원까지 가서 이제 쉬고 있었고요. 데이콤도 한 2만 원에서 시작해서 한 17만 원까지 가서 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쉬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데이콤은 주식이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가격을 회복을 못 했는데요. 한국이동통신은 그 후로 10배가 올라서 400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 두 개, 그러면 자, 시세를 크게 내서 더 이상 시세를 못 준다고 했으면 데이콤이 떨어져서 시세를 못 주는 건 맞는데 한국이동통신은 안 올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실적과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데이콤은 높게 평가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는 통상적으로 보면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은 그랬다가 하락한 건 어떤 경우냐면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큰 시세를 줬는데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락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국이동통신 같이 훨씬 더 실적이 좋아버리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루닛이나 뭐 레인보우나 네. 다시
그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식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레인보우보다는 루닛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제가 참고로 저는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증권회사나 이런 데 속한 사람이 아니고 혼자 일하다 보니까 어저께 이제 급하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자료가 허접합니다. 좀 이해를 네. 혼자 만들다 개인 보니까. 투자자시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혁신 산업의 주가 사이클은 자,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0% 이런 건 아니지만 대강 보면은요. 그래서 우선 혁신 산업이 딱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인터넷이 나왔다. 그러면 인터넷에 처음에 관심을 갖고요. 로봇이 나왔다. 그러면 로봇에 관심을 갖고 뭐 의료 AI가 나왔다. 그러면 AI에 관심을 갖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처음에 가지니까 주가가 쫙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점이 D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올라서 거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제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다음에 이제 E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진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쫙 다시 올라가면서 A 같이 되고요. 그냥 보통의 기업은 B 같이 되고 여기서 하락을 하는 좀 이렇게 탈락한 기업들은 C 같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그러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에 한번 관심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머스크가 몇 년 안에 우리 로봇을 뭐 2만 불인가 3만 불 안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올해 2023년에는 로봇이 한번 바람이 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상을 했던 게 D까지 한번 처음에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이클이 한번 올 거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거고요. D까지. 그래서 이거를 장기 투자를 계속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라는 게 그 한국 안에서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것인가? 사실 그거는 저는 지금은 모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단지 그 산업 섹터에 불어닥치는 관심, 이슈, 네. 그로 인한 수급, 네. 그로 인한 어떤 모멘텀 투자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D까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큰 산업이 되다 보니까 많은 경쟁자들이 생길 겁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그룹도 또 뛰어든다고 했고, 그렇죠. 그 뭐 머스크 테슬라도 로봇에 집중하겠다, 자동차보다는 로봇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뭐 이렇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봇.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했고요. 예, 두산도 있고, 뭐 중국도 잘 만들고, 일본은 원체 로봇 강하고. 그럼 이 틈새에서 우리나라 로봇 회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는 지금은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때는 언제냐면, 자, 이 지점에 가게 되면 대강은 이제 그때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제일 경쟁력이 있는가. 그러면 그때의 로봇을 하게 되면 이제 장기 투자가 그때는 가능하죠. 왜냐면 1등 기업. 예를 들면, 자, 인터넷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인터넷이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인터넷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때는 그 당시에는 다음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뭐 엠파스도 있었고, 다음도 있었고, 네이버도 있었고,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 경쟁을 하는데 이 중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다음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네이버로 승자가 딱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2인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네이버가 1등이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네이버를 들고서 장기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초창기 처음 딱 인터넷이 생겼을 때 여기는 뭐가 1등일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1등 기업 다음에 투자를 한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의료 AI는 조금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했을 때 의료 AI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무슨 대기업에 뛰어들 만한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그룹이 제약회사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의 업체들이 경쟁을 해나갈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할 것 같지도 않고 그 중에서 현재 루닛이 글로벌 1등인데 이 자리를 당분간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D 다음에 하락이 상대적으로 얕을 거고요. E까지 오는 과정이 얕을 거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거는 더 빨리 크게 상승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루닛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직도 그러면 루닛은 들고 계시는 건가요? 루닛은 제가 큰 소리를 빵빵 쳤던 게 뭐냐면 24만 원 되면 팔겠다고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24만 원 되기 전에 그 회사에서 2033년에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를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러면 뭐 목표가 없이 한번 좀 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루닛은 현재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 그러면 지금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섹터 혹은 네. 종목이 있다면 예.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AI하고 로봇인데요. 관심을.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2023년은 AI하고 로봇이 오르다 서다를 반복할 거니까 그 2023년에는 AI하고 로봇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마 8.15에서도 제가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AI에 더 관심이 있고요. AI는 1년 만에 끝날 그런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강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AI를 직접 하는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도 AI 수혜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AI 산업이 발달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하고 HBM 관련주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종목 얘기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또 이게 매수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매수 추천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직접 투자하신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수 추천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면 본인이 더 공부해 보시고 본인이 끌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거니까요. 이제 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 처음부터 이 파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요. 구조적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가 성장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섹터에서 리딩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파두라는 종목을 공부하려면 데이터 센터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파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성장성은 지금 굉장히 큽니다. 5G, 코로나, 뭐 생성형 AI 때문에 현재 데이터 센터에 투자 러시가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너지 리서치 그룹이라는 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 몰리는 자본이 작년에 43조 원이었는데 이제 2030년에는 66조 원으로 약 50% 이상 증가할 거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를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데이터 양이 너무 급증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를 요즘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이제 OTT하고 뭐 SNS가 확산되면서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2023년에는 이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데이터 처리량이 5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만 해도 또 금년 대비해서 불과 2년 만에 80%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 데이터 센터 이거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건설이 이제 러쉬를 이루는 거를 그렇게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파두의 경쟁력을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섹터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 내에서 이 기업이 리딩 기업이면은 그 기업은 구조적 성장주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를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파두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중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SSD 컨트롤러를 평가할 때는 읽기 성능과 쓰기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제품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요. 자, A, B, C사가 전부 다 글로벌 그 리딩 업체들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보시면 젠3 제품에 있어서 파두가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 성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이 C사는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두의 제품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고요. 자, 젠4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파두의 제품이 경쟁사 대비해서 젠4도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젠5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전력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력 효율이 읽고 쓰는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 효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SSD 성능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서 소모하는 전력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만 연간 3천억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또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발열입니다. 발열.
그 SSD 전력 소모량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7배나 지금은 이제 증가하면서 훨씬 많은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만큼 고사양이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런 SSD가 발생시키는 열이 그냥 아주 미미해가지고 이거를 뭐 설계할 때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서버, 스토리지 서버에서 SSD가 그 CPU나 GPU만큼 그렇게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안정성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발열량이 증가하면 CPU 성능이 저하되고요. 그래서 많은 부하가 걸리게 돼서 CPU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CPU가 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CPU의 성능을 일부러 다운시켜야 되는데, SSD의 성능을 사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발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제품별 전력 효율 젠3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파두의 브라보가 경쟁사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과 전력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젠4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파두 델타인데요. 이것도 경쟁사 D, B, C 대비해서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력 소모량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두의 이지호 대표께서는 SSD 컨트롤러 설계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30-4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파두의 설계 기술이 이 30-40개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3년 이내에 전 세계의 중요한 모든 데이터 센터가 다 파두 제품을 사용할 거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현재 2022년 기업용 SSD 컨트롤러 시장에서 파두의 점유율은 작년에는 1%입니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44%로 압도적으로 1등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벨이 13%, 마이크로칩이 9%인데요. 그러면 파두가 향후에 마벨이나 마이크로칩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현재는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현재 파두 점유율이 1%입니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예, 세계시장 점유율이. 근데 파두의 제품이 마벨이나 마이크로칩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지금 이 회사들이 이 파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성능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 앞으로 파두가 마이크로칩 정도의 시장 점유율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마이크로칩 시장 점유율이 9%입니다. 저는 이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스펙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현재 매출 대비해서 9배가 늘어나는 건데요. 자, 네. 더구나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가 큰 폭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매출이 9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할까 생각을 하면 파두는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원래 파두는 SSD를 만드는 그런 반도체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데다가 우리 거 좀 테스트해서 같이 넣어달라. 그냥 안 해주는 겁니다. 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면 빅테크한테 직접 제품을 샘플을 보내가지고 우리 거 좀 봐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본 얘기인데요. 메타 플랫폼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테스트 해보니까는 성능이 월등해가지고 거꾸로 하이닉스에다가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좋은데 니네가 이거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요거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써보니까 성능이 월등하게 좋아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하이닉스에서 그거를 이렇게 파두 제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메타 플랫폼스에 납품을 하게 된 거고요. 자, 메타가 사용을 한다는 건 이미 품질 검증은 끝났다고 사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에 제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른 모든 이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관심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다수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뭐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여러 가지 요인이 흔들리지만 만약에 단기 투자자라면 이제 그걸 당연히 봐야 되지만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수급적인 요인보다는 이 회사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가 안 하는가 사실 그거만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파두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파두를 저는 첫날부터 싸게 거래가 돼서 25,000원대부터 사실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어쨌건 앞으로의 성장성은 좋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일단 새로 상장한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수급의 문제, 맞습니다. 뭐죠? 네. 홀더들이 자꾸 나올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그 수급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 네. 요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네. 언제 블락이
그 매매 제한이 풀리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게 특히 그 파두 같은 종목은 그 벤처 캐피탈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벤처 캐피탈 자금들은 여기서 회수를 하고 또 다른 회사에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HBM 관련주가 이제 여전히 각광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HM 관련주 하면 이제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아주 그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IMT라고 하는 이제 종목을 HBM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사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건 작은 종목이고 신규 그렇죠.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 등락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는 워낙 변동성이 예. 크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지 예. 모르니까 수급에 의해서 네,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지만 HBM과 관련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 D램 반도체를 1단, 2단, 3단, 뭐 4단 이렇게 쌓는 게 이제 그 HBM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HBM 특징은 이제 그 관통 전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단과 2단을 그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게 그 관통 전극을 통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요. 이 관통 전극이 수천 개나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수천 개의 관통 전극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면서 파티클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떨어지면 불량이 되는데 HBM을 그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이 수율 때문인데 수율 문제의 핵심이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을 없애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IMT가 가진 그 기술 중에 그 CO2 클리닝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CO2 클리닝 기술을 그 HBM에 사용해서 파티클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그 CO2에 높은 압력을 주게 되면 액체 상태로 있다가 이걸 상온 상압으로 딱 이렇게 릴리즈를 시키면 이제 곧바로 고체로 바뀌었다가 순식간에 이제 기체로 바뀌는데요. 그 CO2가 그 고체가 되면 그 드라이 아이스지 않습니까? 이 고체로 머물러 있는 아주 짧은 순간에 파티클을 부딪혀서 그 파티클을 싹 클리닝 해주고 그 다음에 곧바로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말은 쉬운데 이 기술이 이렇게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한 그 회사인데 이 관련해서도 이제 마이크론하고 테스트도 다 해서 다 통과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HBM 관련주로 좀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작은 종목이니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예, 뭐 매수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네.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거보다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그 HBM이라는 어떤 맞습니다. 이 네. 키워드, 네. 그다음에 그 AI라는 그 키워드, 네. 크라우드라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서 그와 관련된 섹터에 또 공부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